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16강은 기말고사입니다. 9강부터 15강까지 학습했던 내용들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자료 안에 15개 문제가 있어 풀어보시길 권장하며 본 강의는 문제 해설을 진행합니다. 그럼 지난 9강부터 15강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문제를 읽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동기화의 개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A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동기화란 여러 스레드 간의 실행 순서를 조정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기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동기화는 다중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때 리소스를 안전하게 공유하거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스레드 간의 실행 순서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A는 동기화의 핵심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 선택지입니다. 동기화 기법에는 세마포어, 뮤텍스, 메시지 큐가 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세마포어와 뮤텍스는 동기화 기법이 맞지만 메시지 큐는 동기화 기법이 아니라 스레드 간의 통신을 위한 도구입니다. 메시지 큐는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동기화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B는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C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데드락은 여러 스레드가 서로의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스레드의 자원을 기다리며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동기화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이므로 C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D 선택지입니다. 데드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배제, 점유 대기, 비선점, 순환 대기의 조건 중 2가지 이상만 충족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데드락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상호 배제, 점유 대기, 비선점, 순환 대기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B와 D입니다. 이번 문제는 동기화 기법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먼저 A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세마포어의 특징은 우선순위 역전과 재진입 잠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우선순위 역전과 재진입 잠금은 세마포어의 특징이 아니라 뮤텍스의 특징입니다. 세마포어는 카운터를 사용하여 여러 스레드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동기화 기법으로 재진입 잠금과 우선순위 역전 방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다음 B 선택지는 동기화 기법 중 뮤텍스가 리소스를 여러 스레드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뮤텍스는 리소스에 대한 스레드의 독점적 접근을 보장하는 기법입니다. 즉, 하나의 스레드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B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C 선택지입니다.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레드라면 우선순위 상속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상속은 자원을 점유한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자원을 점유하지 않는 스레드에는 이러한 상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옳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D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상속은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의 실행을 방지하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순위 상속은 낮은 우선순위의 작업이 높은 우선순위 작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낮은 우선순위 작업의 우선순위를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우선순위 작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D는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제는 스케줄링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와 C입니다. A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스케줄링이란 운영체제가 CPU 자원을 여러 작업에 할당하는 것으로 우선순위와 기한을 기반으로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스케줄링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B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스레드에 할당된 동적 우선순위에 따라 스레드를 스케줄링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스케줄링은 보통 정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실행 순서를 결정하며 이 우선순위는 스레드가 생성될 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동적 우선순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본적인 스케줄링의 개념에서 벗어난 설명입니다. 따라서 B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다음 C 선택지입니다.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오래 기다린 스레드를 선택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스케줄링 기법 중 하나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여러 스레드 중에서는 대기 시간이 가장 긴 스레드가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스케줄링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C는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D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싱이란 각 스레드들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기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임 슬라이싱은 중요도가 아니라 모든 스레드가 CPU 시간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단위로 나눠주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D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선저명 스케줄링 구현 중 스레드의 상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스레드 A는 일시 중단 상태로, 스레드 C는 실행 상태로 전환된다입니다. 예시로 든 상황에서 스레드 C는 준비 상태에 있지만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A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높습니다. 선저명 스케줄링의 특징에 따라 운영체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스레드 C를 실행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실행 중이던 스레드 A는 일시 중단 상태로 전환되어 실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스레드 C는 CPU를 점유하며 실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5번 문제는 제퍼 RTOS와 관련된 데이터 구조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C와 D입니다. 먼저 A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제퍼 RTOS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적합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스트, 트리, 링버퍼는 제퍼 RTO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의 예시로 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A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B 문장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스레드 세이프티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를 통해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리소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퍼 RTOS는 이러한 스레드 세이프티를 보장하기 위해 동기화 기법과 안전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B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C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C는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는 침투형 설계로 노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네요. 여기서 틀린 부분은 최대한의 정보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제퍼 RTOS는 침투형 설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투형 설계는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하여 데이터 구조를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 정의 데이터와 별도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C는 틀린 설명입니다. 마지막 D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D는 링버퍼는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후입 선출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네요. 이 문장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링버퍼는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데이터 처리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D는 틀린 설명입니다. 6번 문제는 단일 리스트 기본 구조의 빈칸을 작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번은 헤드, 2번은 테일입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는 각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형태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헤드는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 헤드는 리스트의 시작점을 나타내며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조작할 때 항상 출발점으로 사용됩니다. 리스트가 비어있을 경우 헤드는 널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헤드는 리스트의 상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일은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테일은 리스트의 끝부분을 나타내며 새로운 데이터를 리스트의 끝에 추가할 때 유용합니다. 테일을 사용하면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삽입 연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7번은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 중 레드 블랙 트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A와 D입니다. 먼저 A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A에서는 레드 블랙 트리를 이진 탐색 트리의 한 종류로 런타임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정렬된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드 블랙 트리는 노드가 삽입되거나 삭제될 때 특정 규칙에 따라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며 트리의 검색, 삽입, 삭제 연산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퍼 RTOS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레드 블랙 트리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A는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B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B에서는 균형 유지를 위해 루트에서 리프까지 다른 리프 노드 경로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드 블랙트리에서는 루트에서 리프까지의 경로 중 가장 긴 경로와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도록 규칙을 설계합니다. 따라서 B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제 C 선택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에서는 루트 노드는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레드 블랙트리의 규칙 중 하나는 루트 노드는 항상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트리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로 상에서 검은 노드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루트 노드가 빨간색이라는 설명은 레드 블랙트리의 규칙과 다르기 때문에 C도 틀린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D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D에서는 각 노드는 RB 노드 구조체로 표현되며 노드 삽입은 인서트, 제거는 리무브 함수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퍼 RTOS에서 레드 블랙트리를 구현할 때 각 노드는 RB 노드라는 구조체로 표현됩니다. 또한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인서트와 리무브 함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D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8번 문제는 인터럽트에 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모든 인터럽트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처리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우선순위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정해지며 중요한 인터럽트일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A는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B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B에서는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나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발생 원인에 따라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구분됩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키보드 입력, 타이머 신호, 네트워크 패킷 수신 등 외부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로 인해 발생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시스템 호출이나 프로세스에서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인터럽트입니다. 이 두 가지 인터럽트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B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C 선택지 함께 보겠습니다. C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는 경로는 잘못된 메모리 접근, 수학적 오류, 시스템 오류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인터럽트의 한 종류로 프로세스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예외는 인터럽트 핸들러에 의해 처리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C도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D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D에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란 특정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CPU가 호출해주는 함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CPU는 인터럽트를 감지하면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미리 정의된 ISR을 호출하여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ISR은 처리 시간이 짧아야 하며 필요한 작업만 수행한 뒤 빠르게 종료되어야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9번 문제는 해당 AP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각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IRQ 커넥트 API는 특정 인터럽트 요청을 특정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연결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API입니다. 이 API는 5개의 파라미터를 받으며 각 파라미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IRQ 번호로 10번 인터럽트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이 예제에서는 우선순위를 1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ISR 함수 이름인 myISR로 10번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될 함수를 지정합니다. 네 번째 파라미터는 함수 호출 시 전달할 추가 파라미터이며 이 예제에서는 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파라미터는 플래그 값이며 현재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0번은 장치 드라이버 모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1번의 답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장치 드라이버의 가장 상위 레벨에서 실행되며 사용자 코드가 포함됩니다. 이 계층에서는 API를 호출하여 하드웨어 장치와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다음 2번은 서브 시스템즈입니다. 서브 시스템즈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 I/O 관리,
네트워크 스택, 파일 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서브 시스템즈를 통해 하드웨어 장치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층은 장치 드라이버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중간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 3번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 장치에 직접 접근하고 제어하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특정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며 하드웨어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계층은 하드웨어 추상화를 담당하며 각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 별도의 드라이버가 작성됩니다. 4번 빈칸은 드라이버 인스턴스입니다. 드라이버 인스턴스는 특정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API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API 임플리멘테이션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실제 구현체를 의미합니다. API는 장치의 기능을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구현은 하드웨어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코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코드가 이 계층에 속합니다. 11번 문제는 장치 드라이버의 동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장치 드라이버의 동작 과정은 디바이스 트리, 드라이버 초기화, 디바이스 접근, API 호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선언적으로 정의합니다. 드라이버 초기화 단계는 장치 드라이버를 초기화하여 사용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장치 접근은 드라이버 초기화된 장치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API 호출은 애플리케이션이 장치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여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드라이버에 정의된 기능을 실행하고 장치와 직접 통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장치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으로 시스템 동작의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2번 문제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A와 C입니다. 먼저 A 선택지에서는 코앱과 MQTT가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은 내용으로 코앱는 경량 프로토콜로 IoT 환경에서 MQTT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 C 선택지에서는 네트워크 스택이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Kconfig 옵션을 통해 기능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옳은 설명으로 제퍼 RTOS와 같은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스택을 필요에 따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B 선택지는 IPv4와 IPv6를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답입니다. IPv4와 IPv6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며 UDP와 TCP가 전송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D 선택지 역시 이더넷을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더넷은 유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13번입니다. 제퍼의 여러 프로토콜 중 두 가지를 쓰고 해당 프로토콜의 기능을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코앱는 제한된 리소스를 가진 IoT 장치를 위한 웹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HTTP와 유사한 RESTfu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저전력 및 저대역폭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IoT 환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센서 데이터의 교환처럼 리소스가 제한된 장치 간 통신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HTTP 클라이언트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다양한 웹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제공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하는 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라이트웨이트 M2M은 IoT 장치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량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장치의 원격 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많은 IoT 디바이스를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MQTT는 경량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시징 프로토콜로 제한된 대역폭과 높은 지연 시간의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IoT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데 많이 사용되며 저전력 장치에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합니다. MQTT SN은 MQTT의 변형으로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입니다. 낮은 오버헤드와 간단한 구현이 특징이며 더 간소화된 구조로 제한된 자원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합니다. PTP는 네트워크를 통해 고정밀 시간 동기화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산업 자동화와 통신 시스템처럼 시간 민감한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TFTP는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시스템 부팅 시 펌웨어나 설정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복잡한 기능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14번은 라즈베리 파이 4의 아키텍처 설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의 아키텍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드를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 시 빌드 명령에서 라즈베리 파이 4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 필요한 UART, GPIO, SPI 등 주변 장치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트리 설정을 수정합니다. 만약 보드 기본 설정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디바이스 트리 파일을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K-config 옵션 구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멀티코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정 드라이버 등의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수정하여 필요한 기능만 포함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15번은 제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지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에서는 제퍼 RTOS가 고급 GPU 렌더링과 그래픽 엔진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하드웨어 지원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퍼 RTOS는 경량 RTOS로 고급 GPU 렌더링이나 그래픽 엔진 지원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퍼 RTOS의 주요 초점은 임베디드 시스템과 IoT 장치에서의 경량 하드웨어 제어 및 리소스 효율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와 풀이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16강을 끝으로 제퍼 RTOS의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며 다음에 더욱 알찬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